같이 친구처럼 결혼 생활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결혼했어요. 신랑이 39살, 저는 36살 결혼했으니 빠른 편은 아니었죠. 연애를 할 때도 자기는 둘째 아들이라 시집살이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형수님도 좋고 형과 관계도 좋아서 시댁 분위기가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내가 형이랑 사이가 좋아. 형수님도 정말 좋으신 분이고 당신이 걱정하는 시집살이 이런 거 절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절대 시집살이 시킬 뿐이 아니라고 신식 시어머니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했고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형수님이랑 시어머니랑 둘이서 사이가 좋다고 자랑을 해서 그런 줄 알았죠. 시댁에서는 신랑이 39살이라 40 전에 결혼하길 바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뵙고 상견례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제가 더 나이 들기 전에 결혼하길 바라셨어요. 그래서인지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됐습니다. 처음 시어머니를 뵙는데 인상이 너무 강하게 생겨서 걱정했습니다. 수운하게 생긴 신랑이랑 다르게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은 무섭게 생기셔서 조금 놀랐어요. 어서 와라. 우리 아들이 드디어 결혼한다고 아가씨를 데리고 왔구나. 꼭 한번 보고 싶었어.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시어머니는 제가 3살 어린 것도 마음에 들어 하셨고 무엇보다 신랑이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사람이 제가 처음이다 보니 어서 결혼하길 바랬습니다. 첫인사를 갔을 때도 형수님이라고 신랑에게 소개받았어요. 처음 뵌 형님은 160cm에 45kg 정도로 마르고 말이 없으셨어요. 저는 솔직히 형님이라서 잘 지내고 싶었거든요.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 형님이랑 같은 편이 되면 시집살이가 훨씬 쉬워진다는 말을 들어서 잘 지내고 싶어 다가가려고 했으나 형님은 정말 조용한 분이셨고 정말 필요한 말 아니고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내성적인 분인가 보다 생각했죠.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바로 상견례 날에 잡고 결혼식 날짜도 잡았어요. 시어머니가 무조건 오케이 해주셔서 결혼 준비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시댁 문제로 우리 부부가 싸울 일은 없을 거라 착각했었죠. 상견례 자리에서도 우리 아들이 이제야 제 짝을 찾았네요. 제가 며느리들한테 참 잘합니다. 우리 큰며느리랑도 사이가 좋아요. 우리 큰며느리가 저한테 참 잘하기도 하고 제가 딸이 없는데 딸 같은 며느리랍니다. 아유, 시어머니랑 맏며느리 사이 좋은 게 힘든데 큰며느리 아껴주시듯 우리 딸도 아껴주세요. 잘 부탁드려요, 사돈.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제 딸이라 생각하고 우리 며느리한테 잘할 겁니다. 우리 큰며느리도 애가 정말 착해서 둘이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시어머니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형님 자랑을 하셨고 둘이서 사이가 좋아서 남들이 보면 딸과 친정엄마인 줄 안다며 이야기하셨어요. 신랑도 저희 형수님이랑 저희 엄마랑 잘 지내시고 시집살이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야기를 할 만큼 분위기 좋게 상견례를 마무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정 부모님도 사실 시어머니 인상이 너무 싸납게 생기셔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큰며느리 자랑을 저렇게 하시고 아껴주시는 거 보니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엄마 주변에도 아들 부심 부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걱정했는데 너희 시어머니는 그러실 분이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야. 나도 시어머니 인상 보고 솔직히 시집살이 시키실까봐 걱정했는데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형님 될 분도 조용하신 분이셨는데 인상이 정말 좋으셨어.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엄마. 친정엄마는 친구분들 중에서 시어머니 노릇한다고 며느리를 괴롭히는 지인들이 있으셨고 엄마가 말렸지만 늘 자기가 옳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지인을 보면서
혹시나 사돈어른이 그런 분이랄까봐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무탈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시집은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밥을 먹고 핑계를 만들어서 모였어요. 신랑, 너무 자주 시댁에 모이는 거 아니야? 2주에 한 번씩 무조건 시댁에 일이 있어서 가는 것 같아. 우리 엄마가 가족을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웃고 즐기는 걸 좋아하셔서 혼자 사시니까 외로워서 그러신가 보지.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 시어머니는 2주에 한 번 저랑 신랑을 오라고 하셨어요. 물론 형님네 부부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회를 많이 샀다고 모이고, 친척 결혼이나 한 집에 모여서 같이 가자고 모이고, 시 이모들이 오셨다고 모이고, 정말 별별 이유로 시댁에 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참석할 수 있을 때도 있었으나 못 갈 때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인상을 쓰시긴 했지만 별다른 말은 없으셨고, 늘 음식을 치우고 차리는 형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형님도 한 번도 빠짐없이 모든 행사에 참석했고, 시댁에 와서 며느리는 부엌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아주버님은 집안일을 도와주는 성격이 아니셨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일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셨어요. 형님, 제가 매번 일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혼자서 많이 힘드셨죠? 다음번에는 제가 먼저 와서 일하고 있을게요. 아니야, 동서. 시집 오기 전에도 나 혼자서 다 했던 일이고 나는 괜찮아. 하시는 형님을 보면서 저는 늘 죄송했어요. 형님은 정말 지쳐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늘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형님은 시댁에서 늘 부엌에만 있으셨고 가족들이랑 있기보다는 혼자 있는 게 더 편해 보이셨고요. 그래서 내성적인 분이라서 그러신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러다 제가 결혼 2년 만에 임신하고 입덧이 심해서 시댁에 못 갔습니다. 아이 낳고 나서도 100일 전까진 외출이 힘들어서 시댁에 갈 수가 없었어요. 형님은 제가 시댁에 못 가는 것에 대해 다 이해해 주셨고요. 동서, 아기가 아직 어려서 힘들 거야. 시댁 일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괜찮으니까 몸조리 잘해. 저희가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으니 다들 걱정을 해주셨어요. 시어머니 또한 별말 안 하셨고 신랑도 시댁 행사에 참석 안 하는 것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1시에 시어머니 전화 한 통을 받더니 신랑이 급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보, 나 형님 집에 좀 갔다 올게. 자고 있어. 형이랑 엄마가 큰일이라고 오라 하시네. 무슨 일인데 그래? 누가 아프신 거야? 나도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선 내가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자기한테 문자 보낼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신랑은 해가 뜨고 출근 직전에 와서 옷만 갈아입고 출근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런 일이 처음이어서 저는 정말 큰일이 났구나 생각했어요. 신랑은 퇴근하고 와서 다시 이야기하자고 회사를 갔고 신랑에게 대충 이야기 들으니 형님이 집을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버님이랑 부부싸움을 좀 크게 하셨나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신랑이 퇴근하고 형님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 집에 형도 없고 형수님도 엄마네 형네 부부 이혼한다고 아이들을 봐줄 상황이 안 돼서 정말 미안하지만 하루 이틀만 아이 좀 봐주면 안 될까? 그래, 근데 두 분 정말 이혼하신대? 난 그저 부부싸움일 정도라 생각했는데. 형수님이 합의이혼세 도장 찍었고 형도 욱하는 마음에 도장 찍었다더라. 그래서 엄마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아이들을 그 자리에 방치할 수 없어서 데리고 왔어. 그래, 잘했어. 애들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형님이 정말 이혼하시기로 마음먹으셨나 봐. 애들은 내가 하루 이틀 보는 건 괜찮아. 사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 싶어서 아이들을 봐줬어요.
하루 이틀이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 넘어도 아이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 저희 아기가 신생아일 때라 저도 힘들었거든요. 초등학생이지만 저학년이라 여전히 제 손이 필요한 아이들이었는데 시어머님도 아주버님도 아이들을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고 아이들이 우리 집에 있다고 문자 보내니 형님은 몇 시간 뒤 문자가 왔습니다. 동서, 정말 미안해. 우리 애들 잠시만 봐줘. 내가 데리고 갈 거야. 지금은 내가 연락도 먼저 못하고 미안해. 불쌍한 우리 애들 좀 봐줘. 하고 문자 온 게 다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아이들을 그렇게 아끼던 형님이 아이들까지 두고 나갔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화가 나 있는 상태였고 신랑은 이 주제로 이야기하는 걸 꺼려했습니다. 그렇게 형님은 이혼을 했고 시어머니는 아주버님 집에 가서 사시기로 했습니다. 아주버님은 부엌 일도 하나도 할 줄 모르시니 아이들의 밥을 챙겨줘야 하기 때문이죠. 그제야 아이들도 데리고 가셨어요. 2주 넘는 시간을 아이들을 돌본 건 저였는데 아무도 고맙다 수고했다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셨어요. 솔직히 저희 아기가 어려서 정말 손이 많이 가던 시기였는데 초등학생 남자 두 아이를 먹이고 돌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저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혼 이유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신랑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여보, 그런데 형님 성격에 웬만큼 큰일 아니면 이혼하자고 하실 분이 아닌데 자식도 다 내버려두고 혼자 고향 가셔서 연락도 안 되고 대체 무슨 일이야? 나랑은 사이가 나쁘지도 좋지도 않았는데 내 전화까지 안 받으시더라. 나도 잘 몰라. 그냥 부부가 살다 보면 안 맞아서 이혼할 수도 있는 거지. 형의 불같은 성격에 형수님이 참고 산 것도 있고 형수님이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시는 것도 있고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성격 차이라고 생각해. 신랑은 저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고 사실 부부 문제는 부부만 아는 내용이라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형님은 정말 옷까지만 챙겨서 집을 나가셨고 이혼 후 자기 짐을 챙기러 오지도 않으셨어요. 다 버리고 나간 상황이었죠. 형님의 이혼이 확정되고 난 뒤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달라지셨습니다. 매일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처음에는 집 나간 큰며느리 욕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우리 아들을 이혼시켜? 그리고 자기 아들들 다 버리고 가는 엄마가 어딨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엄마가 그래? 천하의 몹쓸종자지. 하면서 형님 욕을 매일 하시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딸 같은 며느리라고 하시면서 이혼을 하자마자 천하의 나쁜 사람처럼 이야기하셨어요. 사실 저는 늘 시댁에 갈 때마다 형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형님 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딸이라면 이해해줄 만도 한데 며느리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한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매우 억울해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부터 네가 맏며느리지 않니? 집안 행사에 다 참석해야겠다. 내가 하는 말 알아들었지? 맏며느리 역할 이제 해야지. 여태까지 쉽게 넘어갔잖니? 며느리 역할 제대로 한 것도 없고 음식도 아직 잘 못하고. 어머니, 제가 유치원 교사라 월차 사용하는 게 눈치 보이고요. 새학기 시작할 때는 제사나 집안 행사 참석하기 어려워요. 제가 집에 있으면서 안 가는 것도 아니고요. 돈 번다고 유세 떨지 말고 며느리 역할 하길 바란다. 이제 네가 맏며느리라는 거 꼭 명심하고. 하고 전화를 끊으시는 시어머니는 직장일 때문에 힘들다는 제 말은 들으시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그저 변명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신랑 앞에서는
언제나 내가 화를 냈냐며 돌변하시더라고요. 신랑 앞에서는 이제 네가 며느리 역할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늙은 내가 혼자서 하기에 벅차니 네가 좀 도와다오 하시는 겁니다. 일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 중간에서 저만 상처받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신랑은 저에게 우리 엄마가 지금 힘드니까 당신이 조금 도와주면 안 돼? 그렇다고 엄마 혼자 다 하라고 할 수 없잖아. 형수님도 안 계신 지금 형네 아이들까지 엄마가 다 케어하고 계신데 당신이라도 조금 도와드려야지 하는 겁니다. 지금은 시기가 이러니까 참자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제가 큰 소리를 치고 신랑이랑 싸우면 집안의 분란만 더 커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 막말에 지쳐 있을 때쯤 시어머니가 도를 넘는 말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못 참았던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번 주 제사니까 일 빠지고 오너라. 이제부터 너랑 나랑 둘이서 준비해야 되니 아침 7시까지 오도록 해. 직장 핑계 대면서 계속 못 올 것 같으면 직장 관둬. 어머님, 지금 신학기라 힘들어요. 저희 애도 어린이집 가야 되고요. 저는 일을 쉽게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매번 직장 그만두라고 하시는데 제가 직장 관두면 애 키우는 돈도 그리고 대출금도 어떻게 다 갚아요? 아니 집에 손주가 2명이나 있는데 손주는 왜 또 낳아서 형 아들들 키우면서 다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 아무튼 이제 재산은 네가 책임져야 되니까 일은 네가 알아서 하고 아침에 꼭 오거라.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우리 아들과 형님 부부의 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왜 아들을 낳았냐는 말에 정말 화가 났어요. 그리고 제가 왜 이혼한 아주버님 아이들을 키워야 되나요? 제 새끼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면서 저에게 모든 일의 1순위는 시댁 집안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너무 화가 났어요. 저는 신랑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화를 낼 줄 알았죠. 그런데 신랑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회사 관두라고 하시면서 오늘 나보고 아들을 왜 낳았냐고 하시더라. 형님네 애들 키우면서 합가해서 살면 되는데 하시면서 말이야. 왜 아주버님 애들이 내 아들인데 왜 우리 아들을 그런 취급하시는 거야? 아니, 엄마가 지금 형수님 집 나가서 이혼까지 한 상황이라 너무 어이가 없으셔서 그래. 당분간은 자기가 맏며느리 역할 좀 해야겠다. 엄마가 우리 아들 좋아하는 거 당신도 알잖아. 그리고 형 아들이면 우리 아들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 너무 그렇게 선 긋지 말자. 저는 신랑의 말이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주버님 아들이 제 아들처럼 생각할 수 있나요? 제가 낳은 애도 아닌데 저만 이런 말이 이해가 가지 않나요? 저는 신랑과 시어머니 사상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모든 일의 1순위를 시댁 행사라니 어이가 없었죠. 신랑이랑 말이 안 통하고 너무 답답해서 이혼한 형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몇 시간 후 전화가 왔습니다. 동서 잘 지냈어? 우리 부부 때문에 이리저리 신경 많이 썼다면서 동서한테 미안하네. 우리 집안 문제로 이리저리 신경 쓰이게 해서. 아니에요 형님, 잘 지내시죠? 안 그래도 형님 나가고 나서 어머니가 너무 돌변하셔서 너무 답답한데 형님 생각이 나서 전화드렸어요. 안 그래도 동서가 우리 애들 봐줬다는 얘기 듣고 한 분은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어. 시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야. 나한테는 지금보다 더 하셨어. 이제 내가 없으니까 동서한테 집착하시는 거야. 동서가 정말 힘들겠네. 저는 형님에게 형님이 나간 후 시어머니가 이 막말과 이번에는 일까지 관두고 시댁일 하라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형님은 한숨을 쉬면서
나한테 모든 사실을 고백하시더라고요. 저는 형님이 하는 말을 듣고 그제야 형님이 왜 이혼할 수밖에 없었는지, 애들을 두고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됐어요. 사실 나는 시어머니 때문에 질려서 이혼한 거야. 이번에 합가를 하자고 신랑이랑 집을 계약을 하신다고 하더라. 나는 분명 신랑이랑 시어머니한테 싫다고 말했는데 내 의견을 계속 무시하신 거지. 아니, 합가를 하자고 하셨다고요? 근데 형님이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무조건 집을 파신 거고요. 아니, 아주버님은 왜 형님 의견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합가를 진행하신 거죠? 형님 정말 힘드셨겠어요. 수백 번 말했어. 나는 합가하기 싫다고. 근데 그 두 사람은 내 말은 전혀 안 들리는 것처럼 행동하더라. 그래서 애들도 두고 내 짐도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집을 나온 거야. 시댁에서 그 어떤 말을 해도 무시하자 시댁에서 아무 말도 안 하게 되더라. 제가 본 형님은 너무나 착한 며느리였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친척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다못해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형님 욕을 했습니다. 저는 애들이 상처받을까봐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신랑에게 시어머니가 그러시지 않도록 말을 하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추석이 됐습니다. 온 식구가 모인 자리에서 아주버님은 이번에 이사할 집이 좋아. 신축 아파트인데 가격도 합리적